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50일 넘게 장기 파행이 계속됐던 후반기 원 구성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정상화됐습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를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째를 맞은 가운데 노사협상이 아침 8시부터 재개됐습니다. 민영사상 책임과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노사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파업 사태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6년 동안 이어졌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9.9% 상승하며 19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 추가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사흘 만에 7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인천에서 1명 추가되면서 현재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를 구속할 당시 적용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0여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상임위 두 곳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적점을 찾았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안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원구성 타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여야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교육위, 예결위, 보건복지위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역시 이번에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법제사법위, 기재위, 외통위 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는 과방위와 행안위를 놓고 마지막까지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결국 1년씩 교대로 위원장을 맡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먼저 1년을 맡고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먼저 1년을 맡은 뒤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에서 이번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 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배분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안도 발표됐죠. 네, 여야는 일단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이 동수로 참여합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합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관안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위,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회 정상화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했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습니다.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쟁점 상임위 중에 우리서는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 좀 맡고. 오늘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난 5월 30일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사태가 된 지 53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51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 파업이 연일 이어지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섭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거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결국 이번 파업을 끝내기 위해선 노사 협상이 중요할 텐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있는 건물에서 협력업체 노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됐으니까 4시간 정도 돼가는데요. 아직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지회, 협력사와 하청지회 등 4자 회담을 시작으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실제 교섭 대상인 협력업체와 하청지회는 연일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습니다. 애초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가 큰 폭으로 양보하면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노사 양측은 손배소 같은 민형사상 책임과 파업기간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 파업 금지 조항을 두고도 양측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양보로 신뢰관계가 쌓였다는 노조 관계자의 설명으로 미뤄볼 때 노사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로 하청노조 파업은 51일째, 정거농성은 31일째입니다. 긴 파업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어제부터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70%를 넘겼습니다. 제적인원 가반이 참여하고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결과는 오후 3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우조선은 공식적으로 25일부터 하계 휴가에 들어갑니다. 내일이 주말이다 보니 오늘이 사실상 협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계 휴가 전에 협상을 끝내겠다는 공감대는 노사 양측 모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 오늘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노사 간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 점거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 중재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노사 자율이라는 말로 방관하면서 엄정 대응할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될 수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면 숙고하실 때는 그런 어떤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숙고하시는데 반영이 될까요?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들고 나르고 이 국방부발로 북한이 이달 말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뭐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제가 직후부터 하여튼 뭐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예상보다 더 큰 폭인 0.5%포인트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금리가 올라 경기가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각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의 인상으로 6년여째 이어져 온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8년간 마이너스였던 수신금리는 0%로 한계대출금리는 0.75%로 모두 0.5%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당초 0.2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지만 회의 결과 그 2배인 0.5%포인트 빅스텝이 결정됐습니다. 더 가팔라진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The Governing Council judged that it is appropriate to take a larger first step on its policy rate normalization path than signaled at its previous meeting.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6% 올랐습니다. 199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추가적 금리 정상화가 적절한 행보일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인상폭은 유동적입니다. 물가 등 데이터에 기반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전망이 어둡지만 당장 올해나 내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최근 급등한 식자재 비용에 외식 물가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손님을 맞았던 기사식당마저 재료값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품목 가격을 10,000원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저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기사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데 기사식당도 예외가 아니죠?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점심을 먹으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차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맛도 맛이지만 손님들이 다양한 반찬을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열무김치와 파김치, 감자볶음 등 다양한 반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반찬 8가지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2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1년 전만 해도 10만 원 정도였던 게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열무와 실파 한 단의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대로 몇 달 새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다른 재료값도 전반적으로 모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재료를 사러 가면 물건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지금 가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지. 근데 좀 저렴한 가격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도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제육볶음과 오징어볶음 가격을 각각 9,000원과 10,000원으로 1,000원씩 올려야 했습니다. 또 원래 제육볶음과 불백볶음 등의 메뉴엔 상추가 제공됐었는데요. 최근 상추값이 많이 오르면서 깻잎을 제공하는 거로 대체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등 기상이 나빠지면서 상추 등의 가격이 급등한 탓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전기요금과 인건비도 줄줄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올렸지만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한 차례 가격을 올린 뒤에도 많은 손님이 찾고 있는데요. 밥값 인상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은 뭐 자기 양대로 줘가서 반찬 갖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밥 찍어 해가지고 먹고 숭늉 이렇게 해서 누른밥 그거 먹는 게 그 재미야. 맛있어. 한 500원씩 이렇게 다 올렸더라고. 네? 그리고 이해해. 물가가 그만 올라갔으니까. 근래 없었던 고물가 시대를 맞아 너나 할 것 없이 걱정도 커지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손님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유동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나흘째 7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함께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세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8,632명입니다. 확진자는 어제 발표보다 2,500명 넘게 줄었지만 나흘째 7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만 명 가까이 늘어 1.77배, 2주 전과 비교하면 5만 명 가까이 늘면서 3.56배로 더블링까지는 아니지만 확산세는 뚜렷합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월 22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6만 8,309명, 해외 유입이 323명입니다. 제2유행이 시작한 뒤 3주를 넘어서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23명 늘어 130명인데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65명과 비교하면 2배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825명입니다. 사망자가 30명을 넘긴 것은 지난 5월 28일 이후 55일 만입니다. 다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8.2%로 하루 전보다 0.8%포인트 올라갔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BA5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3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인천에 사는 3차 접종을 완료한 50대로 국내 발생이며 지난 19일 확진된 이후 현재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진행 중인데 앞선 선행 사례 2건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정부가 재확산에 대비해서 의료 대응뿐 아니라 감기약 수급과도 같은 사회적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밝혀졌죠. 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먼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며 4주 전과 비교하면 9.5배 급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재확산 추세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추가 확보, 진단검사 역량 확충뿐 아니라 감기약 수급 관리와 화장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7에서 9월은 사망자 발생이 적어서 현재 화장시설 가동률은 60%대 초반, 3일차 화장률은 80% 중반으로 평년 수준인데요. 올해 초와 같은 화장 대란을 막기 위해서 화장로 237곳을 개보수하거나 증설하고 안치 공간도 652구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증화와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4차 접종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새롭게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 50대에 대해 산업단지나 상업시설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접종을 안내하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접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근 접종률이 정체된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서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약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경험한 사람과 사망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오늘부터 전국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의 방역관리와 이용객 분산을 위해서 대형 해수욕장 50곳에 대해서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적한 해수욕장 정보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에 적용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20살 인하대생 김모 씨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범행 당시 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거로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모 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처음 구속 당시 혐의 외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는데 화면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상관없이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인하대는 지난 20일 김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빈틈없이 이어갈 예정이라며 2차 피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신상털이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주말인 내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초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쯤에 올여름 장마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뒤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마와 무더위 전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주말인 내일 저녁 서해안부터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해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전국에 10에서 50mm 정도여서 호우로 쏟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그럼 이번 비가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상청이 오늘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올여름 장마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음 주 수요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장맛비답게 내리는 비는 주말 밤부터 일요일까지 내리는 게 마지막이 되겠고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소나기 형태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지역적인 강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블로킹 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뜨거운 성질의 아열대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는 시기를 예상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중반 이후 정체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상 올여름 장마 종료 시기는 예년보다 2, 3일가량 늦어지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부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고 체감 온도는 더 높아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더운 날씨가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앞으로는 비보다는 심한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낙성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습호우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인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죠. 인기가 정말 높습니다. 우영우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화제입니다. 네, 오늘은 자폐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장지용 작가와 함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YTN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제 이름은 장지용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폐를 확인했고 대학교 4학년 때 장애인 등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를 일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회사 사정상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음 달 초부터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데 취업을 하려는 비자폐인 청년과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장애계 매체에서 칼럼을 쓰고 있고요. 성인 자폐인 자존 모임인 에스타스에서 공동 조정자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외이지만 사진도 좀 합니다. 대학 전공이 사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 장래의 희망이 언론사 사진 기자였고 지금도 제가 찍은 선거 현장된 사진을 보고 웬만한 신문 사진 기자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예. 자, 지금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평가하면 내가 변호사로 일했다면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벌어질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만한 어떤 에피소드나 특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자폐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예.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회식을 간 일식집에서 김초밥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전해줍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저도 지금 집에서 음식 배달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인터넷 생필품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와 누나에게 무엇을 사줄지 물어보는데 어제 어머니께서 설거지용 수세미 반드시 사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주문 넣었습니다. 네, 설거지용 수세미 배달이 잘 와야 될 텐데요. 자, 기존에 그 자폐인이 등장하는 드라마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영화들과 비교해 보면 우영우 어떤 점이 좀 남다를까요? 기존의 자폐를 다룬 작품들은 서번트 증후군의 틀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전혀 능력 없는 이미지 둘 중 하나의 양극단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는데 우영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지만 회전문도 어려워하고 또 감각에 민감한 우영우의 모습을 통해 자폐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현실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공동 조정자를 맡고 있는 에스타스에서 그 드라마 크랭크인 당시 촬영을 시작했을 당시에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셨던 건가요? 예, 성명을 낸 건 사실이고요. 작년 말에 발표했고요. 예. 초기에 공개된 드라마 시나리오에서는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폐증은 차별적인 단어이고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성장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폐증보다는 자폐인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사용을 해야겠고요. 예. 네, 자폐 스펙트럼 또는 자폐성 장애라는 것이 자폐증을 대체하는 용어고요. 자폐증 환자가 아닌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 또는 자폐인, 자폐성 장애 당사자 이런 표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좀 올바른 용어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드라마에서 캐릭터나 주변 환경이 실제 자폐인이 맞닥뜨리는 현실과는 다소 좀 동떨어져 있다던가, 자, 이런 내용이 자칫 좀 자폐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자폐인 맞닥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좀 아닌 듯합니다. 자폐인이 겪는 어려운 부분들 잘 묘사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단 한 명뿐이지만 자폐인이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해외는 엄청 많고요. 특히 미국에는 헤일리 모스라는 여성 자폐인 변호사도 있습니다. 드라마 속 우영우와 같은 경우죠. 우리나라에도 자폐인 변호사가 현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도 해외에서는 현실인 겁니다. 드라마가 아닌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평소에 생활하실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매우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는데 탈락을 하는 비극을 자주 맛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채를 받는데요. 예. 장애인 정령으로 응시해도 딱 한 곳에서만 대기번호를 줄 정도였고요. 대기번호요? 그나마 대기번호 순번이 제게 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정리한 자서전도 준비하고 있고요. 개인 블로그도 꾸준히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이 자폐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마 속 우영우와 좀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자, 사회생활 하실 때도 좀 남들과 다르다는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곤란을 겪는 적이 있으실 텐데 저희 뉴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한바다에서는 우영우 모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자폐인들은 장애 때문에 또 사회적 장벽 때문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나가면서 세상을 향한 전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폐인은 그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저만으로 자폐인 대표할 수도 없고 또 우영우 변호사도 자폐인 대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자폐인들은 자폐인 전부도 전형도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똑같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자폐인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완전히 베낄 수는 있는 자폐인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자폐인이 이 세상에서 우영우 같은 성공 신화를 만들려면 자폐인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폐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 지지와 자폐인의 다양성 존재 인식을 당부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폐인들이 또 자립을 하려면 정부의 정책도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이 가장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게 고려할 부분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공공 분야가 집중적 발달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지용 컬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불법 시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종 한류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우영우 심드롬이란 말까지 만들어낸 이 드라마, 중국에서도 인기입니다. 就是在微博里面就是经常能看到一些这种片段。 인터넷에서 감상평과 함께 평점을 매기고 팬클럽 계정은 3만 명 가까이 팔로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시청률에 집계되지도 제작사의 수익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받아보기 때문입니다. 네, 우영우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어로 검색어만 입력하면 이렇게 한국 영화부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까지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흔한 가입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 공짜입니다. 就是从网上可以看其他电视剧，就是任何的你都可以自己选择。一般都是用那个像我们就是常用的一些视频网站。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격리가 빈번한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는 여느 때보다 활발하지만 저작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에 관련돼서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제스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중국 당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삥둔둔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당국이 엄격한 단속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는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할 것 같다. 돈이 복사가 되네? 이 돈이 내 돈이 맞나? 휴지 조각 수준 99% 넘게 폭락.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 지갑들에 연결된 지갑이 테라의 지갑이었던 거죠.
오늘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지방은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 한때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밤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소낙성 강수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올여름 장마는 다음 주 수요일쯤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21대 국회 원구성이 극적으로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오래 끌 사안도 아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여소야대 전국의 참 딜레마인데요. 대통령은 바뀌었고 행정부도 바뀌었는데 입법부는 임기가 남아있고 입법부는 특히 이제 야당이든 민주당이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여소야대 전국의 이제 딜레마인데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좀 더 좀 대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걸 양보해서 원구성을 먼저 빨리 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가지고 처음엔 티격태격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하반기 때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 야당이 되니까 또 다시 달라고 사실은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그러면 야당 가져가셔라. 좀 통 크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아 참 통 크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자리 잡고 있어서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집권 여당이 먼저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선두적인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법사위원장은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약속대로 됐고 나머지 또 이 과방위하고 행안위 갖고 그랬는데 과방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장악 때문에 민주당이 가져가야겠다고 그러는데 방송장악을 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방송장악을 한다고 해서 그 과방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과방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또 국민들이 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법안인데 과방위원장 자리를 갖고 막는다고 하면 그것도 발목 잡기로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은 2년 뒤에 총선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 좀 대승적으로 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리고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다 타협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문제가 됐던 행안위 또 과방위 같은 경우는 1년씩 교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제안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결된 내용을 보면 이거를 타결하려고 이렇게까지 60일 가까이 싸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은 이제 일찍 타결이 됐던 거예요. 합의를 지키는 것이건 뭐 양보를 한 것이건 간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고 사개특위 위원장과 이제 구성 가지고 또 그랬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고 민주당이 맡고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제 합의 처리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행안위하고 지금 말씀처럼 과방위,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쪽은 이제 2년이 좀 서로 이제 차지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이제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고 1년씩 교대하기로.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그 묘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들 서로 싸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어쨌든 이 원구성을 가지고 국회 열릴 때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자꾸 끄는 것 그리고 서로의 정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들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올 것도 없어요.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건 뭐 국민의힘이 한들 다 그러면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건데 제도화를 좀 해서 원구성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여야가 좀 합의를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정기국회도 9월 1일 날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이건 왜 이것만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여야가 서로 조정할 부분이 있겠죠. 이제 의석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국회에서 국회 개혁 차원에서 말이죠.
이 원구성을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묘수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또 이럴 겁니까? 국회 바뀌면 또 이럴 거 공산이 커요. 지금까지 경로 의존성으로 볼 때 이건 좀 어떻게든 좀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시킬 필요가 네. 있다 말씀해 주셨고 행안위 과방위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원구성의 이제 상임위원회를 배분에 합의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각 당에서 그 맡기로 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선출을 해서 내정을 하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건데요. 아마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맡기로 해서 김도부 의원이 하기로 지금 정리가 네. 됐고요. 그럼 오늘 타결이 된 이제 과방위하고 행안위원장을 하나씩 나눠 갔는데 이제 민주당이 맡기로 한 이제 과방위원장을 누가 할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누가 할지는 당 내에서 아마도 이러저러한 전략적 계산도 하고 그다음에 정무적 고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도 봐야 됩니다. 대개 그렇죠. 삼선들 예. 선에서 이제 표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하고 이제 정무적 고려까지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가 각각 위원장을 맡을지에도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특별위원회에 대한 그런 결의도 있었습니다.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꿨고 또 민주당이 위원장 맡고 민주당 6인 또 국민의힘 6인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사개특위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예, 예. 형사사법 체계로 이제 체계를 바꾼다는 거니까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개특위가 어쨌든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네.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됐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개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고 설령 이제 사안 자체는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꾼 건 잘한 것 같고. 문제 이제 검수완박법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이제 현재 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이 국민의힘은 이제 관여하지 않기로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이해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예. 제소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이제 묘안을 짜낸 것 같아요. 문제는 검수완박에 관련된 것들을 여야가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법안 통과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정할 사안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 사개특위에서 이제 법안 뭐 이름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그 사법개혁 체계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잘 개혁해 낼 것인가 문제. 여야가 워낙 지금 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이것도 사개특위도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렇죠. 이제 구성은 돼서 위원장도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할 예. 것 같고요. 드디어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전국 대담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출근길 문답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제 그 체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런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이제 목적이 있고 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좀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 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년 숙고하실 때는 그런 어떤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숙고하시는 데 반영이 될까요?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감세를 통한 이제 투자 활성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이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증세, 세금을 뭐 이제 종부세를 포함해서 모든 세금을 좀 많이 늘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고간을 많이 채운 다음에 이것을 또 많이 풀어가지고 또 확장 재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돈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 고가를 다 거덜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런 확장 재정과 이 징세,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윤석열 후보 당시부터 명백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것은 그 입장에 맞춰서 감세하고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의 어떤 선순환을 만들고 재정도 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의 균형성, 건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세제 개편안이나 여러 가지 그 감세안 같은 경우는 저는 국민들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세금을 줄여서 긴축 재정으로 가면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 당시에 국민들께 약속했던 또 국정 과제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병 월급 200만 원 채워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국정 과제들도 공약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증대하기로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필요한 국정 과제의 재원들을 어떻게 그러면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건 아마 경제팀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특히나 기업 법인세 같은 걸 인하하면은 법인세를 깎아주는 효과는 있지만 기업의 투자 의욕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선순환에 돌아가면 오히려 이 경제 규모 자체가 커져서 또 전체적으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경제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아마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좀 김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감세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209조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들이 209조를 마련하는 문제도 그렇고 물론 이제 긴축 구조 조정을 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서 이제 보완하겠다는 얘기인데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거거든요. 2027년도까지 13조 1천억 원의 이제 세수 완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른바 낙수 효과잖아요. 낙수 효과라는 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민간 소비가 증가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낙수 효과란 말이에요. 온돌방이 따뜻해지면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까지 따뜻해지면 이게 낙수 효과인데 경제적으로 낙수 효과라는 게 뭐 입증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낙수 효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론도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긴축 재정을 해서 지출 구조 조정해서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취약계층 지원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뭐 코로나도 코로나입니다만 점점 늘어나고 복지 수요는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점점 늘어난 추세에 있단 말이죠. 모든 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OECD 평균 법인세가 21.2%예요. 우리나라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고 22%로 다시 이제 원상복구시킨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논쟁적이었던 부분들이에요. 여야가 사실은 보수와 진보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감세냐 증세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해서 뭐 또 그런 이제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 문제예요. 어쨌든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직무적 과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측면도 또 있어요. 양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쪽만 무조건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낙수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이 부실해지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또 문제가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국회에서 타협해낼 것인지. 아까 우리 원구성 얘기했었습니다만 원구성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건 다 세제를 개편한다는 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부. 세법. 관련법이 한 18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과연 민주당은 얼마나 타협해낼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협치가 필요한 것이고 정부가 바뀌어서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입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법을 고쳐줘야 되는 건데 어제 추경호 이 경제부총리 팀이 이런 아주 야심찬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색깔에 맞는 감세와 이 긴축 재정이라고 재정 건정성 강화라고 하는 이런 경제 방향을 발표를 한들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게 공연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켜 줘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협치의 과정이고 또 필요한 내용이고 정치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중차대한 어떤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나서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정치 엄중함을 잘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잘 그걸 이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왔으면 이런 기회에 야당 대표부 지도부를 다 불러서 국정에 도움도 요청을 하고 설명도 하고 예. 얼굴도 한번 보고 식사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내놓은 이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야당 협조를 구할 거면은 대통령께서 나서서 사실은 야당 원내대표부를 불러서 식사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야당 국회의원들 불러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그 사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광복절 사면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 텐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조금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일반론적인 원칙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이른바 이제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저런 식의 원칙적 답변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꼬투리 잡힐 일이 없는 거죠.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된다.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논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의 그 흐름을 보면 오늘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러면 미래라고 하는 국민 통합을 생각해서 MB 사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또 이재용 부회장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긴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인의 그 화법에 대한 행간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원칙적으로 일반론으로 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사면에서 MB라든지 또 김경수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단언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저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론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럼 유독 더 그런 건 왜 그런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이제 혐의가 제목이 뇌물 횡령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안이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 때는 그렇게 여론이 안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 여론이 안 좋았다가 점점 이제 가면서 물론 이제 그 수감 기간도 길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 기간 꽤 됐어요 벌써. 근데 수감 기간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그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그 사안에 대해서 아직 용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전히 그 사과나 반성 이런 메시지가 없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여전히 전 국민 여론은 안 좋다고 보고 이 특별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요 사실은 국민이 위임한 거거든요. 아까 윤 대통령이 뭐 아주 상당히 언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을 봐야 돼요. 이걸 무조건 통합 차원에서 일단 하고 보자.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자라고 하는 건 너무 일반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할 건 아닌 거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계속 수감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 본다면 수감한 게 맞죠 끝까지. 아니 그 감형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서 되는 것이 그렇죠. 사면 복권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사면되고 복권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 앞에 평등하게 그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수 진보 간에 워낙 대립이 심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일반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뇌물 횡령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국민들이 흔쾌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 정부는 당연히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경심 전 교수도 사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라디오에서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전직 그 국정원장을 그만둔 지 지금 몇 달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의 정보 수장을 했던 분이 매일 그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참 좀 기이한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다리를 다쳐서 지금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해서 입원실에 누워가지고 전화로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러한 너무 잦은 이 언론 노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금 뭐 검찰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해명이 아니라 시시콜콜 정치 평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국가의 정보 수장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좀 신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경심 교수까지 사면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네. 저 개인적 의견은 정경심 교수는 정치인 사면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범이죠. 지금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사면의 대상이 됩니다. 네. 경제 수장이고 그렇지만 그 국정농단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을 갔다 왔던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론 죄질이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부정적 행위, 부패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거론이 됩니다만 찬반 여론이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김경수 지사도 자범의 형식이긴 합니다만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난 부당한 불법 행위예요. 이게 다 정치범이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이 자범이잖아요. 강남에서 하시는 여자 교수께서 자기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이 부정 입학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자범이지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저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무슨 마음의 빚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경심 교수까지 사면에 포함해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사면에 있어서 거론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경심 교수 이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뭐 이제 부회장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원래는 그분들도 사면하면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또 현실이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과연 국민들이 사면한다고 할 때 이거를 글쎄 그런 어떤 여야의 어떤 보수와 진보의 대립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게 공정과 상식의 문제잖아요. 예. 그 정경심 교수는 아무튼 간에 이른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이제 그 취업 문제, 입학 문제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갑자기 사면한다는 게 명분이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민주당도 이 문제를 뭐 거론은 잘 안 하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사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명분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개인 의견이긴 한데 이게 쟁점화되거나 이슈화 될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럴 만한 그 정도의 그 레벨이 안 되는 이슈다라고 좀 봅니다. 아까 예. 말씀 나눈 그런 분들과는 좀 다른 레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논의의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네. 자, 두 분께서 비슷한 의견을 좀 밝혀주셨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이 32%,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고요. 또 부정평가를 좀 봐야겠습니다. 60%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랑 비교해 보니까 7%포인트가 오른 수치인데요. 지금 거의 긍정, 부정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엄중한 지표죠. 예. 그리고 상당히 그 대통령 본인이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 부분은 엄중하게 봐야 되는 저는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광우병 사태 이후로는 사실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때도 사실은 거의 뭐 20%대까지 떨어져서 결국은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사실 대통령실을 완전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이하 모든 수석을 다 경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 동력 자체가 취임 초반부터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뒤에 다시 좀 반전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나름대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긍정 지지층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안도할 수 있으나 부정적 지지층이 훨씬 더 지금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네. 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표의 그 분석을 해보면 저 부정 지지층이 부정 응답층이 더 많아진 데 보면 우리 국민의힘 본래 지지층 그리고 사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 특히 TK 네. 이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거든요. 예. 이분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을 하신 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저는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왜 저런 요인이 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모시는 참모들이 봤을 때는 일단 핵심 지지층인 보수적인 지지층들조차도 만족을 못 시키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의 긍정, 부정, 이 지지 응답률은 사실은 5년 내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중도층의 향배거든요. 그렇죠. 중도층이 과연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이 결국 긍정과 부정의 격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지금 생각을 해야 될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저기는 이게 30% 넘었잖아요. 근데 예. 이거 말고 어떤 거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도 30.2%도 있어요. 아슬아슬한 거죠. 예. 만약 30%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심리적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정 동력의 에너지가 어디서 받을 수가 없어요. 국정 에너지를. 지난번에 왜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 그게 뭐 크게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인식이 저는 지지율 하락에 상당히 저는 이유가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를 보면은 뭐 인사 문제, 경제 문제, 국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메시지 부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총체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그 도어스태핑 때 했던 그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좀 무게가 좀 덜 실린 게 아니었는지 신중한 면에서 좀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봐요. 아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련돼서 아주 신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뭔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건데.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는. 왜냐 그런 여론이 당연히 지금 많고 예.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들을 건의했을 것이고 좀 확연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 며칠 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잘 안 들어와요. 지금 감세는 이제 발표했어요. 이제 추경호 장관이 발표했는데 부총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좋으냐 나쁘냐는 별개 차원이에요. 적어도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보단 권력층 내에서 말이죠. 집권층 내에서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그 갈등 이런 게 더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을 장식하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정권 교체를 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별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명박 정부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기억하면 17%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광우병 때문에. 그때 그리고 117일 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17일 만에 그 완전히 대통령실 다 갈았다고요. 그 청와대를 이제 비서실장도 갈고 다 갈았는데 거의 이제 그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0.2%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30.4%. 34%인가요? 예, 보니까 그 미디어 토마토가 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였고요.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여기서 전체 응답자의 30.4%가 긍정평가 내렸고 부정평가가 67.2%로 집계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수층, 중도층에서도 많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지고 있다고 봐요. 이거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국정 운영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라서 좀 시간이 있는데 다행히 또 선거도 임박해 있지 않고 오히려 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바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오히려 이제 여권의 악재일 수 있는데 선거가 있으면 어쨌든 뭔가 바꾸고 개혁을 할 텐데 쇄신을 할 텐데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당장 무슨 뭐 의석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책임장관, 책임총리 얘기했는데 전 국무총리의 존재감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장관들이 더 스타가 돼야 된다는 말 나올 정도로 장관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존재감이 안 보이고 홍보수석이 최근에 무슨 그 탈북민 그 북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영범 홍보수석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과거 정부들에 비해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안 보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게 득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인사 문제도 그렇죠. 경제는 뭐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중도나 보수층에서 야, 윤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자꾸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라서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 운영 스타일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처럼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관리 차원인지도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요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조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일단 학력 경력 위조 의혹 때문에 이제 국민한테 사과를 했고 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롤 모델이 될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제 정작 드러난 것은 조용한 내조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배우자로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공적 영역이 또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건 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 여론과 그렇지만 또 공적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해야 되는 또 퍼스트 레이디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이제 취임한 지 이제 처음 있었던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것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롤 모델을 좀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대통령 배우자를 모시는 부속실에서도 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어떤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어떤 이미지와 어떤 모습과 어떤 모델이 좋을까를 고민해서 심사숙고하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조용히 지금 안 보이는 모습도 상당히 저는 국민들한테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긍정적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또 듣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여야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입니다.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부 업무 보고를 당일날 연기했다 이런 보도를 보고 다시 또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아마추어구나. 대통령의 일정이 당일날 변경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부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대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정인데 어찌 일정이 이렇게 당일날 장관도 모르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가. 이 시스템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비공개로 밀실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단둘이 보고를 받기에 저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하는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생각부터 여쭤볼게요. 저게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돼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좀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학생운동 출신에서 감옥 갔다 온 사람입니다만 이게 민주화 운동 했다고 해서 그걸 무슨 배지나 무슨 공로패처럼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제로 당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순수한 본심을 사실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기대하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치하에서 권위주의 독재 정부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의 그런 어려운 길을 택했던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훈장처럼 하나 달고 내 자식들에게 어떤 혜택을 받겠다.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좀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민주당의 저 운동권 셀프 특혜 입법이라는 것을 또 들고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물론 내용 중에 보면 뭐 과거에 무슨 독립운동한 분도 있고 뭐 상위 유공자도 있고 이런 분들도 다 자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도 일반론적으로 맞습니다만 그거하고 민주화 운동은 제가 볼 때 좀 다른 차원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본인의 결심과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를 내던진 당시에 진심 어린 순수한 마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후에 그것도 자기 본대가 아니라 그 자기 자녀에까지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왜 이 법을 들고 나온 거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이게 논쟁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예. 항상 이게 말이 많았던 법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정의 좀 다시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한열 열사라든지 박종철 열사 같은 분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80년도에 돌아갔죠. 87년도. 근데 그때 그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희생을 많이 치른 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저는 보상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단지 지금 정치권에서 586 세대, 86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세대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개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세대 교체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뭐 취업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취업 가산점을 준다든지. 예. 예를 들어서 군복무 남자들에게 여성들은 군복무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산점 주는 거에 대한 논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단히 논쟁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자녀들을 취업하는 데 있어서 10점을 더 준다든지 뭐 대학 입학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더 준다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건 말고 과도하게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 말고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당 희생도 하고 대가도 많이 지불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 논의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단지 그분들이 그 훈장으로 그걸 여전히 계속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보려 한다면 그건 맞지 않죠. 이미 시대도 지나고 말이죠. 어쨌든 5.18 민주화 운동도 헌법 정신에 맞춰서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런 논의가 대단히 긍정적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런 논의도 있는 터라면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 좀 필요하다. 이건 무조건 여당부터 무조건 이걸 민주화 운동권 이른바 셀프 특혜법 말 자체는 좀 셀프 특혜 법안은 이건 뭐 정치적 수사긴 한데 이런 표현하지 말고 여당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예. 야당도 반대로 과도하게 이게 공정의 문제 해친다면 이거는 생각해 보자. 그러나 분명한 민주화라는 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저희가 지금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셀프 이제 민주화 특혜법이라고 이제 그 규정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학생운동 했다는 그 경력 하나로 그걸 이용해서 뭐 서울대 교수도 되고 뭐 민정수석도 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되고 사실 셀럽 중에 셀럽이 됐던 분으로 이제 조국이라는 아마 상징적인 인물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는 것이 결국 셀프 특혜를 통해 가지고 조국처럼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 경력 하나만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냐라고 아마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아마 상징 언어로서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국민들로서는 뭐 그 이야기가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단어여서 저 단어를 왜 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양당의 그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날선 말들을 계속해서 좀 주고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녹취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우상호 위원장이 그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당일날 연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요. 여가부 업무보고도 아마 좀 그렇죠. 연기가 됐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저도 이 부분은 그 뭐 비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지적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시스템을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로운 정부가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리 다 예고된 일정이 다 기자들에게 공지가 된 거거든요. 미리 다 일정이 공지된 장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가 그날 당일날 연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시스템이길래 이걸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조치하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장관의 대면 보고 날짜를 잡았는데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불가피한 일 때문에 이것들이 당일날 연기 공지를 한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것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가부 보고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 장관들에게 스타 장관을 주문하고 대통령이 책임 장관 하라고 주문했으면서 그러면서 각 정부 업무 부처를 받으면서 지금 사실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압박 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무섭게 매섭게 좀 꾸짖고 또 따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데 그 당일날 일정이 공지가 되면서 이게 변경됐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비서실이 과연 어떤 허점이 있길래 이런 식의 이 빈틈이 생기는지 돌이켜보는 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우 하면은 아까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밀주의 밀실에서 둘이만 보고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보고를 굉장히 압박 보고 비슷하게 해서 서로 간에 긴밀한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대통령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장관은
브리핑을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대통령께 어떤 업무 보고를 했고 앞으로 5년 동안 통일부 업무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았으면 당연히 담당 장관이 내려와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밀실에서 둘이만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첨언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부처 업무 보고가 연기됐다는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연기됐다면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이건 대통령이 일정을 잡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에 일정 잡는 팀이 따로 있을 것이고 부처하고 긴밀하게 연락이 될 텐데 그리고 부처 업무 보고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연초에. 근데 지금 뭐 이제 연초는 아닙니다만 이제 임기가 이제 5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치고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데 이런 게 다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조차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스타일, 국정 운영의 방식, 그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 방식이나 절차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재점검이 이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부분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 파업 얘기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손배소 문제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임금 인상 요구 때문에 이제 파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건 이제 대부분 노사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막판 쟁점이 손배소 문제를 좀 취하해 달라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사측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저는 수용을 해서 빨리 이 위험한 지금 이 불법 농성이 좀 풀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저렇게 배를 진수시켜야 되는 도크를 점거해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점거거든요. 그러면 둘 사이를 구분해서 파업은 보장하는데 불법된 점거 농성행위는 사실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상 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6천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저기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그 민사상 소송을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감당할 수도 없고 받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사측에서 너른 마음으로 좀 계산을 다시 해봐서 풀어주고 형사상 처벌을 끝까지 물어서 다시는 불법 점거가 없도록 하는 거죠.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20초 남았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그 이제 공권력 투입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가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자꾸 여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주 사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치주의라는 걸 내세워서 자꾸 강경지나 공권력 투입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또 합의점을 찾게 될지 속보가 들어온다면 이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0여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마친 뒤 원 구성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여야는 다만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먼저 1년 맡고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 맡은 뒤에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조정 문제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컸던 사법개혁특위의 이름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특위위원은 여야 의원 6명씩 같은 숫자로 구성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여야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을 합쳐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여기서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구성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밝힌 뒤 국회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야 지도부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지금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전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정의당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기국회 전에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우선 법인세 감면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세금 감면으로 세수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선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고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시차가 생기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는 등 복합적인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아파트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5.7로 지난주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된 지난 5월 9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 경우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9.9%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와 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병한 기자입니다. 2년을 넘긴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악재가 결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1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올랐고 19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5% 올라 6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특히 공산품과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 석탄과 석유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83.4%, 1차 금속 제품은 24.0%가 올랐고 농림수산품 가운데 축산물이 9.4%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3월 9.0%에서 6월 9.9%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만들어 파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를 뜻하며 이는 2, 3개월 뒤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0%로 23년 7개월 만에 최고에 달한 데 이어 이번에 생산자 물가마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올리면서 급속한 물가 상승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대 물가 상승률이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걸렸으나 5%대에서는 한 달 만에 6%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소고기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했지만 한우 축산 농가의 반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수입산 쇠고기를 무관세로 풀게 되면 한우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정부가 이제 무관세 수입 물량 연말까지 한 10톤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중되고 있다,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잇따라 울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함께 3대 한미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5년 만에 부활합니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전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마지막 글자만 바꾼 을지 프리덤 실드로 이름 붙이고 야외 기동 훈련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끝난 국방부 업무보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보고한 과제가 뭐였을까요? 예, 우리 국방이 안고 있는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우리 군사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인데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삼축체계, 그리고 또 우리 군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반영한 AI 과학기술 강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서는 방금 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어떻게 복원할 것이고 또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과제들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자 먼저 한미연합훈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연합훈련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한미동맹 강화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된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했고 거기에 또 이름 또한 아까 말씀하신 프리덤 가디언이었다가 이름을 갖다가 가급적 감추는, 그래서 단순히 연합 지휘소 훈련이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훈련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프리덤 실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이렇게 하면서 한미동맹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담아서 동맹의 발전 방향을 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일단 야외 기동 훈련을 강화하는 거죠. 사실은 몇 년간 대대급 이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연대급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강습 훈련이라든가 여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 을지훈련을 하면 북한의 반발이 늘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좀 강한 반발이 좀 예상이 되죠? 북한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순수한 자위적 훈련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경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 주권 보호,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한다. 다만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로 복귀한다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요. 자위권적 차원에서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앞서서 그리고 한국형 삼축체계 확충 방안도 밝혔다고 해주셨는데 먼저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건데요.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킬체인, 미사일 방어 KAMD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형 보복, 그래서 KMPR이라고 하는데요.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물리적이나 비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발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미사일 방어는 그러한 핵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그 미사일이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체계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패트리엇만 보유했다면 그 이후에 MSAM, LSAM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보강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까지도 포함함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량 보복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특수전 부대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확충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킬체인을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를 갖다 저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시 정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위성 같은 거, 군사위성 같은 것을 또 조기에 앞당겨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요격 수단, 그래서 FX2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킬체인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KAMD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LSAM이라든가 MSAM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다층적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대량 응징 보복 같은 경우도 미사일 능력을 확충해서 북한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실은 오히려 북한을 또 억제할 수 있는, 항상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은 비용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북한에게 각인시켜주겠다. 그런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국군 킬체인의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선제 타격하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데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자위권적 방어 조치에서 정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임박해서 우리의 국가 안보가 경각에 처해 있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위권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걸 위해서 킬체인에서는 뭐 우리가 감시 정찰을 통해서 선제적인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또는 그런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사이버라든가 전자전이라든가 이런 건 물론 앞으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겠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좌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뭐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집중적으로 쏘아 올리기도 했고요. 장사정포 발사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한다는 건가요? 사실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요, 사실 국방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적 그리고 통일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이 국방과 함께 어우러져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거는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이 정말로 공격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방어망을 중심으로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저고도만 방어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중고도 이상인데 고고도까지 하고, 최근 들어서 북한이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함께 발사하려는 훈련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까지도 갖춤으로 해서 과거에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과학기술 AI 활용한다는 건 앞서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AI를 포함한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앞으로의 5년은 과거의 50년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우리 국방에 도입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한 AI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초기 자유령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AI 기술이 있고, 다음 단계에는 반자율형이라고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 그러니까 드론이라든가 무인정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하면서 우리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서는 완전 자율형이면은 이것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까지 AI 기능을 도움을 받아서 조기에 결정하고 조기에 타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갖다가 군에 도입하고 우리가 한 1000명에 달하는 AI 전문 인력을 또 양성해 내려는 그런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병사 월급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2025년까지 200만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계획 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예산이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셨고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병역 문화라든가 또는 국민의 편익을 갖다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영 대기 시간이 지금 상당히 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반기에는 군에 입대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기 시간 지연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하반기에 만약에 입대를 한다면은 휴가를 조금 더 준다거나 하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기 기간도 줄이고, 그리밖에 병뿐만 아니라 부사관이라든가 초임 장교의 복지를 개선한다거나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 등으로 우리 방산에 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방산 협력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주초에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영국도
자기들의 자주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K9 갖다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 측과 합의한 프레임워크 그러한 합의 문서에 기초해서 1차 국방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했고 저희도 K9을 홍보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마 다음 달에 국방장관께서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방산과 직결돼서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측면에서 또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인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수한 방산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계획에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끝난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국내 공식 서비스 센터가 사고 차량을 부실하게 수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렁크를 교환했다는데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도장칠도 몇 달 만에 벗겨진 건데요. 테슬라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모델 3 차주 A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 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차량 상태를 본 담당자는 A씨에게 범퍼 수리와 트렁크 교환을 권했습니다. 트렁크는 크랙이 일부 생겼으니 교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약 일주일 뒤에 입고를 시켜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차량을 돌려받은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환했다던 트렁크에 예전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서비스 센터에 이유를 물었더니 트렁크는 교체했으나 광택 작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환 작업 진행했는데 이제 그 부분 이제 뭐 광택 부분이 이제 누락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 다시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후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동차 성능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트렁크를 교환한 게 아니라 단순 탈부착만 한 것 같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검사기관 관계자는 트렁크 탈착과 교체는 다르다면서 교체로 표시하면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두 작업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 4달 뒤에는 차 범퍼 도장까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잡아당겨도 칠이 쭉쭉 떨어져 나갈 정도입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했지만 테슬라 측에서 CCTV 제공을 거부해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이미 소비자원을 통해 해명을 마쳤다며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테슬라 AS가 문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 수가 전국 통틀어 8곳에 불과해 다른 외제차 업체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수리를 맡겨도 실제 수리 받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테슬라 같은 데는 국내의 어떤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주는 데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더해 글로벌 제조업체의 나몰라라식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법안을 강화하고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면을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어제 국회에서 있었죠. 요즘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을 봉합하느라 노력 중인 장제원 의원, 이런 독특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오늘 권성동 대표의 연설 좀 어떻게? 네, 좀 뒤에 다 읽고 나왔는데요. 현재 그 과거 정부에 대한 진단, 문제점에 대한 진단 잘했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개혁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고 앞으로 우리 국정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한 좋은 연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Very nice, very nice.
야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연설에서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짤막한 반응에 야당 원내대표 또 한 번 발끈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본인이 협치를 바란다면 또는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죠. 그래도 원내에서 제1당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정작 맞은 쪽은 덤덤한데 먼저 때린 쪽의 심리가 더 불편해 보이는 건 어째서일까요?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정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더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3도 정도 더 올라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특히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지방은 이미 30도를 웃돌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대서이자 토요일인 내일 밤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사이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로 호우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까지는 소낙성 강수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최근 한 달가량 무더위와 장맛비가 반복하는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올여름 장맛비는 다음 주 수요일쯤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